바오람은 1956년 6월 라오스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권도 불안정하고 미래가 없는 고향에서 정착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1972년 어느 날 바오람의 아버지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미국에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족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적응하자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아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미국 생활에 적응할 무렵 바오람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이사해 전기 기술을 배운 후 전기 수리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던 중 양징징이라는 중국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1956년생으로 바오람과 같은 나이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 사이로 시작됐습니다. 징징은 고향이 대만이었지만 가족이 라오스로 이주해 살면서 라오스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던 징징과 바오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싹 틔우더니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징징의 부모님도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약속을 잊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휴스턴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된 두 사람은 바오람은 전기 수리공으로 그리고 징징은 중식당 서빙 일을 보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는 이외에도 설거지며 조리 등 잡다한 일이란 일은 모두 하며 오직 미국의 자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살아보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민자 출신의 배운 것 없는 그들이 성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길은 오직 절약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 둘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 교육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들 리차드를 그리고 둘째는 미첼을 낳았습니다. 1984년 징징은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식사 후 커피를 마시거나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보고 자신도 저런 조그만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징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아이스크림 가게가 지워지지 않아 남편을 설득해 전 재산을 털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 마블 아이스크림이라는 체인점을 오픈했습니다. 징징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는 일만 해봤지 직원을 두고 월급을 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개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용기를 내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장사가 잘 되었고 소문을 타면서 줄까지 서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휴스턴 내 다른 지역에도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오픈해 직원을 두고 관리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생각보다 마진이 좋아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빚 없이 휴스턴의 조그만 자가주택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도 많았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니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인지 몰랐다며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아봤습니다. 중식당에서 일하며 요식업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서브웨이라는 회사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 패스트푸드를 출시하자 기존에 있던 맥도널드나 버거킹과 차별화할 것 같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휴스턴에 매장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주위에서는 하던 아이스크림 장사나 잘하지 왜 모험을 하냐며 걱정도 많이 했으나 그녀는 남보라는 듯 매장 영업에 집중했고 고급화되고 세련된 서비스로 취향에 맞는 요리 재료를 선택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소비자에게 통하며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매장 하나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자 그녀는 과감하게 사업을 확장해 6개의 서브웨이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양은 사업이 성공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녀가 많은 돈을 번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휴스턴의 부촌인 해리스 카운티에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초고가의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에는 총 18가구가 있었는데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아주 거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외진 곳에 있어 외부인의 접근도 쉽지 않아 제 안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빌리지를 들어가는 입구도 보안 자동 인식 철문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징징은 이전에는 자신이 홀서빙도 하며 설거지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 그녀는 가만히 있어도 직원들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로 변해 돈 쓰기에 바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초고가의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으로 하얀색 포르쉐와 남편이 타고 다닐 최고급 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두 부부는 이제 휴스턴 화교 사이에서도 아주 성공한 이주민으로 소문나면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징징은 남편과 함께 많이 번 만큼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휴스턴에 있는 화교들이 다니는 불교 건축물 기금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아주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막내딸 미첼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인 병원을 차렸으며 아들은 미군 장교로 자원 입대를 해 더 이상 자녀 문제로 고민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징징과 남편의 나이는 어느덧 61세가 되었고 힘들게 일만 하며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했던 보상을 노년이 되어서야 받게 되었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노 부부가 초고가의 차를 타고 명품 옷과 귀금속으로 치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항상 굶주린 들개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공한 노 부부가 자선단체에 통 큰 기부도 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채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서 강도짓으로 한탕 벌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던 누군가에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저녁 린광이와 대가족은 신년을 기념하며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후 헤어졌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아들은 애인과 유람선 관광을 하겠다며 먼저 일어섰고 막내딸 미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쉬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보내고 난 후 린광이와 징징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인 1월 13일 아들 리차드는 어머니에게서 잘 지내냐는 전화가 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상시 같으면 잠은 잘 잤느냐,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운동은 잘하고 있느냐, 아들의 사소한 것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한 후로 한동안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전화를 걸어봐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모님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아들 리차드는 곧바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고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아들은 베란다 창문 쪽으로 가
어둑어둑한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집안은 마치 강도가 든 집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섣불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오후 9시 경찰이 도착하고 침입한 경로를 조사하던 중 거실 쪽 창문 유리창이 깨진 것을 확인하고 강도가 그쪽으로 침입한 것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던 중 안방에 있는 서랍이며 옷장, 개인 금고 등이 모두 쏟아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안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을 모두 강도들이 도둑질해 간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 강도들이 금품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두 부부가 사망한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처형당하듯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아내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강도들은 아내의 팔과 다리를 묶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산탄총을 뒤통수에 대 격발에 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부인을 고문하면서 그 모습을 남편이 바라보게 한 후 귀금속의 행방을 말하도록 잔인하게 괴롭힌 듯 했습니다. 강도들은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고문하다 뒤통수에 산탄총을 쏴 살해해버렸는데 아내에게 남편을 고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현금과 귀금속이 있는 곳을 말하게 한 후 반대로 남편을 고문하고 아내에게 귀금속의 행방을 물어 찾아낸 다음 뒤통수에 총을 대고 마치 사형수가 죄수를 처형하듯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온통 부부의 피로 흥건했고 몸에 혈흔이 굳어있는 상태로 보아 아마도 노 부부는 사흘 전에 사망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살해당한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혹시 부모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에 대한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라든지 의심 갈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얼마 전 있었던 사건을 경찰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휴스턴에 6개의 서브웨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6개 매장에서 그날 들어오는 현금을 마감한 후 돈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와 다음 날 아침에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 한 곳에 강도가 들어 금고에 있던 모든 현금을 강탈해간 사건이 있었다며 혹시 이번 사건이 그때 금품을 털어간 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그때 사건을 조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 주택에 설치된 CCTV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역으로 돌려보던 경찰은 2018년 1월 11일 오후 8시 20분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은 린광이 부부가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진 후 한참 집에 돌아오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성은 차가 나가기 좋게 운전석을 출구 방향으로 돌려놓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 중 한 사람의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절룩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불편한 것 같기도 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키도 상당히 커서 약 2m는 넘어 보이는 키였습니다. 반면 옆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강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걸어왔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있기는 했으나 범행을 위해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초보자이거나 아주 경험이 많은 강도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차고로 들어가자 차를 다른 한 곳으로 옮겨놓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도는 총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찍힌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자주 그곳에 와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전에 수차례 집을 조사한 후 침투 경로와 은신할 곳, 그리고 노부부가 매장에서 돈을 수금해 돌아오는 시간을 철저하게 조사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분명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20분 뒤 자동차 라이트가 요란하게 흔들리며 들어오자 차고에 숨어있던 강도들은 숨을 죽이며 그들이 현관 쪽으로 걸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노부부가 차에서 내려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개들이 경제는 차고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만약 보안키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강도짓을 시도도 못해보고 검거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부를 집 안으로 끌고 간 강도들은 협박하며 돈을 빼앗았고 징징에 패라리며 남편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들까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던 중 집안의 생활용품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 중에 커피잔과 식기, 그리고 침구류가 없어진 것을 보고 설마 부부의 자녀들이 그런 물건을 가져갈 리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설마 강도들이 그런 소소한 물건까지 빼앗아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아들에게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에 대한 행방을 묻자 아들은 본인도 모르는 일이라며 아마도 강도들이 가져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없어진 생활용품들로 보아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빼앗았을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3일 정도에 걸쳐 짐을 나라야 할 정도의 물건을 훔쳐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노 부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기에 죽어있는 부부의 집을 3일간이나 들락거렸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2018년 1월 14일 휴스턴의 모 마트 주차장에 포르쉐 차량 한 대가 장시간 주차되어 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도주를 막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안에 녹화되었던 영상을 언론에 제보해 공개 수배하기로 했습니다. 현상 수배범들의 은신처를 제공하면 $5,000를 지불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 신고자는 절룩거리는 남성은 이전에 농구선수로 활약하다 퇴출된 올해 21세 아킬 켄트릭이라는 농구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이 실패로 돌아가자 절도와 강도 행위를 일삼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경찰서와 교도소를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도 강도 사건으로 살인 미수죄를 받아 교도소에 구속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출소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전과 20범의 이번 강도 사건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운 좋게 가석방 자격을 얻어 교도소 생활 3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었고, 출소 직전 그곳에서 죄수들에게 구타를 당해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부상을 당한 후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그는 출소하자마자 동생이 그동안 준비해둔 중국인 노부부 강도 사건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공범이 되었습니다. 범행 대상이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중국인 노부부였고 그냥 집안에 있는 금품만 털어나오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제보 전화는 끝없이 걸려왔습니다. 한 제보자는 휴스턴 윈드펀 로드의 한 주택에 은색 포르쉐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그런 고가의 차를 구매해 타고 다닐 능력이 안 돼요. 아마 차량을 절도해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 트렁크에서 엄청난 고가의 물건들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며 그의 이웃 주민이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용의자 에릭 페랄타의 집으로 출동해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창고에서 린광이의 집에서 훔쳐간 고가의 생활용품들을 찾아냈습니다. 1월 17일 경찰은 결국 3명의 용의자 게리 켄트릭, 그의 형 아켈 켄트릭을 모두 검거했고 범행에 사용했던 총기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을 참고하며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캐리와 아킬 그리고 에릭에게 1급 살인죄와 절도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에릭은 변호사를 선임해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들의 보석을 받아들여 보석금 35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에릭의 부모는 부족한 돈을 지인에게 빌려 납부했고 얼마 후 에릭은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아들 리차드와 화교단체는 성명을 내며 살인범 에릭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여론이 무서웠던 법원은 보석을 무효화하고 그를 다시 구속시켰습니다. 수차례 항소가 반복되던 2022년 5월 휴스턴 법원은 형 아킬 켄트릭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고 공범 에릭에게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동생 켈리 켄트릭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길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테미였습니다.